지금이 일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차례인데요. 1945년 9월 초 하지 중장이 진주군 사령관으로서 인천에 상륙할 때쯤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한국에 대한 소련의 야망에 신경과민이 되어 있는 이승만을 찾아가 친구로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극단적 침노에 대한 근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워싱턴 DC 워드먼 파크에서 이승만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올리버는 자기의 의견을 지극히 조심스레 이야기하였다. 이거는 허정이라는 사람이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정이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허정이라는 인물은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하야하고 나서 과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하야하고 윤보선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게 공백 기간을 허정이라는 인물이 과도 정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올리버, 한국은 아시아에서 소련이 세력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련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세는 반도의 공산당과의 연립정부를 세워야 할 것이 필연적인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와 같은 태도와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연립정부로부터도 배척되고 결국 조국의 독립을 얻기 위하여 한평생 투쟁한 것이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올리버라는 사람이 말이죠.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승만 부부와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승만이 보고, 이승만, 당신은 말이야 소련에 협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련에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한반도에 공산당과 연립정부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련과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독립한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승만이가 여러 가지 해안이 없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없어가지고 올리버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건 기적입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국가가 여태까지 당당히 버티고 있다는 건 참 기적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승만은 무겁게 열었다. 참 이승만이라는 독재자다 어쩌다 이렇게 비난은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독재자다 뭐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승만이라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올리버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한참 동안 이승만이가 생각을 한 뒤에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은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는 조국을 위하여 일생 싸워왔습니다. 그런 내가 개인의 지위를 위하여 조국을 소련에 맡기도록 꾸며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나는 오랫동안 고국에 돌아가 국민과 재회할 것을 꿈꿨습니다. 수백만의 동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노예화되는데도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독립을 주기 위해서 돌아왔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국에 대한 나의 일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그들의 잘못을 경고할 작정입니다. 파멸해 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소련의 세계 정복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은 미국인 뿐이므로 미국은 타국보다 더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인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격한 감정을 누른 채 웃으며 부인을 돌아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조국을 소련에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승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귀국했을 때 남로당을 이끄는 박헌영이가 남로당 그 최고 그 지도자를 이승만이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남로당의 최고 우두머리를 이승만이로 모시겠다, 그런 겁니다. 이승만한테 그렇게 그 박헌영이가 이승만은 당신은 말이야 남로당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했잖아요. 아무리 이승만이가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다 했지만,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라고 했지만은 남로당의 최고 책임자는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승만이는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긴 했지만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남로당의 최고 책임자로 추대해 주겠다는 것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겁니다. 이승만, 우리들은 언제든 시골에 은퇴하여 닭을 치며 조국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승만이가 언제든 우리는 은퇴해서 평민으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닭을 키우면서 조국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것에서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승만이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해방 전국, 이승만의 한국 첫 육성 라디오 영상, 이것이 이제 1945년 10월 17일 날 이승만이가 연설한 라디오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처음으로 라디오 연설을 한 그런 녹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참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1945년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 녹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음도 많이 나고 좋지 않으니까 연설 전문을 한번 이승만이가 라디오 연설한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환국 직후 실제 목소리가 담긴 라디오 연설 모습을 찍은 동영상, 환국 다음 날인 1945년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경성중앙방송국에서 진행한 라디오 연설이라고 합니다. 경성중앙방송국, 그러니까 지금의 KBS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국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와 고국 삼천리를 또다시 보고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 또다시 볼 수가 있으니 기뻐서 웃고도 싶고 슬퍼서 울고도 싶습니다. 예정대로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고 김구씨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중국 방면에 장애가 너무 많아 잘 되지가 않아서 부득이 그냥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와 같이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방해가 있어가지고 김구와 같이 귀국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온 것은 임시정부나 구미위원부의 대표로 온 것이 아니고
단지 평민의 자격으로 사용된 것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한국 땅을 33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이 귀국을 한 것은 어떤 뭐 상해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 자격으로 귀국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어떤 뭐 이런 그 조직의 대표라는 그런 그 직책을 가지고 귀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개인으로서 귀국한 것입니다. 이런 귀국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임시정부의 뭐 간부라든지 이런 자격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고, 이승만이라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그냥 귀국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0월 4일 비행기로 태평양을 향하여 출발할 때 아무도 모르게 떠난다는 것이, 비행장에 와서 보니 남녀 친구 수십 명이 와서 송별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와이와 괌으로 갔다가 동경에는 10월 10일에 내렸습니다. 전후 6일 만에 한국 리수로 대략 3만 3천 리를 날아왔습니다. 동경에서 하지 장군과 만나 친밀히 담화한 후 하지 장군은 그 이 길 귀환하였는데 나더러 수일 쉬어서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나는 전후 3일간 동경에서 쉬고 어제 아침 동경을 떠나 오후 서울에 와 내렸습니다. 내가 소문 없이 이렇게 온 것은 별로 비밀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어느 정당과 연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과 당파를 협동하여 한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찾는다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회는 전무하고 또 후무할 것입니다. 연합국 사람들이 한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모든 갈등과 사사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협력하면 다 잘 될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일반 동포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오. 미국은 전 백성과 대통령 트루먼 씨 이하가 우리 독립을 절대 지지합니다. 또 일본과 한국에 돌아와 보니 맥아더 장군과 하지 장군, 아놀드 장군이 모두 우리 동정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인들이 그저 배우면 자치자주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하여도 우리가 우리 일을 아니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친구들의 도움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이후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또 한번 부탁할 것은 우리 남녀들이 일심 합력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겁니다. 뭐 미국 정부가 있고 또 뭐 미국의 하지 장군, 맥아더 장군, 이런 유명한 장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기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필요 없다고 하죠. 미국이나 이런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친구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자기 본인이 노력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겠는가, 이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 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광복 직전인 1945년 8월 8일 이승만은 미 정부에 귀국 요청 편지를 보냈으나 미 국무부는 소련과 정책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의 귀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때 같은 반소련주의자인 맥아더의 도움으로 이승만은 도쿄에 가서 그를 만난다. 소련은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한반도 북부를 점령했다. 8월 27일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 대부분에 소련군이 배치되었다. 소련이 급속한 남하에 놀란 미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38선을 그었고 9월 8일에 미군이 뒤늦게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미국은 참 소극적인 나라다, 소심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간 일을 이렇게 보면은 언제나 이 미국은 소련의 이 뒷방치기, 뒷방치기 노력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소련이 북한에다가 북한을 점령하고 소련의 급속한 남하에 이제 소련이 북쪽을 점령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서 또 수를 쓴 겁니다. 언제나 이 미국은 뒷방치기, 소심한 사, 뭐 이랬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도 이 대한민국이 분단이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소련은 어떻게죠? 굉장히 강한 야망, 팽창주의 이런 걸 썼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미국은 팽창주의에 맞서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소극적, 소심하게 이렇게 대처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또 6.25까지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 이승만은 더글라스 맥어더와 함께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출발하여 14일 일본 도쿄를 거쳐 10월 16일 저녁 김포공항을 거쳐 귀국했다. 귀국한 이후 이승만은 조선 호텔에 투숙했으며 이는 33년 만의 귀국이었다. 33년 만에 이제 그 해외로 떠들다가 33년 만에 이제 조국을 찾아온 곳이죠. 그래서 이제 조국에 귀국해 가지고 처음 첫날 밤을 이제 조선 호텔에서 보냈다. 이승만의 이름은 기존에도 한국 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귀국 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정적인 여운형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지도자로 추대될 정도였다. 조선인민공화국 이것은 그 여운형이가 그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국가를 이제 건설하려고 이렇게 국호까지 다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거기에 바로 그 여운형이가 구성한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이를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운형이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운형이마저도 이승만이를 최고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이승만이가 가차없이 거부한 겁니다. 붉은 색깔이라고 생각되는 단체는 다 거절한 거예요. 자, 여운형이가 이승만이를 초대 최고 지도자를 모시려고 했지만 색깔이 불타해가지고 거절해버렸고, 박헌영이가 남로당의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이를 추대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색깔이 불타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조금이라도 색깔이 붉고 이념적으로 수상하다 하면 다 거절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대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직 취임을 거절했다. 이승만은 모든 정치 세력의 단결을 호소하며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통합기구를 조직했다. 이후 독촉중앙회는 이승만 세력의 정치적 모태가 된다. 1945년 10월 25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독촉에서 한 이승만의 발언을 보자. 보십시오.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절했다. 이런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그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죠. 이렇게 이승만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6.25 같은 그런 환란을 만났음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버텨온 곳이 바로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 반공주의자가 그 대한민국이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것은 누구나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이승만은 조선공산당 재건파를 이끄는 박헌영을 만나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독촉 중앙회를 좌우 통합 조직으로 만들려는 그의 시도는 한민당 계열과 조선공산당의 갈등이 불거지며 이들이 탈퇴하게 됨으로써 실패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김구를 하지 중장에게 이승만이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하지 중장이고 이게 이제 김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승만입니다. 근데 어느 그 사진에 보니까 또 김구하고 이승만이하고 나란히 섰는데 이승만이 물론 사람이 키가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가 지금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김구나 이승만이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어떤 사진에 보면은 이승만이가 김구보다 상당히 작게 그렇게 나온 사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이승만이나 김구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하지 중장도 이 세 사람이 키가 비슷비슷합니다. 11월 23일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했다. 그 뒤 김구는 박헌영 측과 합작을 추진했으나 12월 13일 박헌영이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합작은 실패로 끝났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이승만이가 김구를 하지 중장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를 하지 중장에게 그때는 그 미군이 이제 통치를 하던 과도기적으로 미군이 통치를 하던 미군정 체제였으니까 이 김구를 하지 중장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간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12월 29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지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탁통지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김구의 임시정부에서도 신탁통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승만도 신탁통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몰래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던 박헌영이 소련에 설득된 뒤 1946년 1월 3일 좌익 세력들은 신탁통지를 찬성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말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지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신탁통지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도 신탁통지에 반대했고 김구도 신탁통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좌익도 신탁통치를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좌익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죠. 이 좌익이 몰래 여기는 나오잖아요. 몰래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던 박헌영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1946년 1월 3일 좌익 세력들은 신탁통지를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정식 국회 수립 전까지 과도 정부를 만들고 이를 위한 결정권은 자신과 이승만에게 이임할 것을 주장했다.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가 비상국민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을 미군정 최고 자문기관인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으로 임명했다.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올랐다. 이후 이승만은 사무엘 돌베어라는 미국인에게 100만 달러를 받고 광산 고문이라는 직함과 채굴권을 주었다는 스캔들로 인해 의장직을 사퇴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일본군이 물러가고 이제 정부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 과도 기간에 이제 미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하지 중장이 이제 미군정을 통치했는데, 중장이니까 어떡합니까? 별색이잖아요. 하지 별 세 자리가 과도 미군 정부를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선의 상황을 미국은 잘 모른다고죠. 이 조선의 국내 정세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자문을 자기한테 해줄 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의회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지 총사령관의 이제 자문기관 역할, 또 의회 역할,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자문기구의 의장인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해당 스캔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들이 발간하던 독립지에서 1946년 1월 23일 보도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중정에 있는 김구 주석에게 요구하여 미국인 돌베어를 조선의 광업 고문으로 임명케 하여 조선의 광업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돌베어에게 양해했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돌베어는 이승만에게 미화 1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정되었다. 그리고 1944년 8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전해진 중정통신에 의하면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발표한 중국과 임시정부와의 국외적 미력이 있었고, 그 내용으로서 조선이 독립된 뒤에 그 외교정책의 지배권을 중국에 부여한다는 약속과 그 대가로 조선이 열강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중국은 임시정부에 매월 중국화로 3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협정이 되어 있었다. 조선에 대한 그 광업권, 그러니까 그 이제 광산을 해서 채굴할 수 있는 그 광업권을 미국인 돌베어에게 이제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돌베어는 이승만에게 미화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도 또 이승만의 죄악이 되겠죠. 100만 달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100, 1000만, 10만. 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13억. 그때 13억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30억에 해당되는 돈을 이승만이한테 이제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승만의 죄악이 또 되겠죠. 근데 봅시다. 일단 이승만이 1945년 3월 5일에 주미 외교위원부 부위원장 자격으로 돌베어를 임시정부의 광산고문으로 임명했고, 광복후 존 하지에게도 돌베어를 미군정 고문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저 기사의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입증된 바도 없다. 이 독립지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에서 발행하던 신문인데, 단체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김원봉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였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은 한길수라는 사람으로 당시 이승만과 적대 관계 있는 인물이었다. 이 기사는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부다지에 인용되어 보도되었고, 이곳이 다시 뉴욕타임즈에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승만이를 헐뜯기 위한 헛소문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죠. 진짜 뭐 그랬다라면 이승만이가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승만이를 평소에 반 이승만 그런 입장에 있는 작자들, 이 공산주의 계열에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이제 이런 모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6년 3월 20일부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승만은 194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삼남 지방을 순회했다. 이 남선 순행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방까지 확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 와중에 북쪽에서는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 개혁을 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공산체제를 굳히고 있었다. 이승만이를 비난하는, 이승만이를 헐뜯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승만이는 분단의 원흉이다.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승만이는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이런 걸로 이승만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1946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훨씬 전에 1946년 벌써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훨씬 이전에 벌써 1946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단의 원흉은 이승만이가 아니고 분단의 원흉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가 분단의 원흉이지 어떻게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겠습니까? 근데도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라네. 그러니까 비판할 건 물론 비판해야죠. 비판의 정신은 좋다 이거야. 근데 얼토당토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다.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를 비난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훨씬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이겁니다. 모든 체제를 다 굳히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단의 원흉은 김일성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분단의 원흉이 어떻게 이승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 정신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실과 부합되는 비판을 해야 되고 팩트에 기반한 그런 비판을 해야 된다. 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헛소문 이 잘못된 얘기 이런 걸 들고 나서 비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토지개혁을 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공산체제를 구지고 있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이 입장처로 무기한 휴회되자 6월 3일 정읍을 방문하던 중 이른바 정읍 발언을 하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권력욕 때문이라는 시각과 앞서 언급했듯이 이북 지역엔 이미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어 단독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는 시각이 공존했다. 이승만이가 6월 3일 그러니까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을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이승만이가 너무 권력 욕에 집착해 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대통령을 해먹을 그런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무조건 또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고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할 그런 게 다 돼 있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보겠다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을 하겠다는 것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막아보겠다. 이러한 그 생각에서 정업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 얘기가 엇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 했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은 자유민주 국가를 북한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응?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아니면은 민주주의 정부를 진짜 세우려고 했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선의로 나타났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업 발언 때문에 이 정업에 가서 연설한 그런 이승만의 연설 때문에 자꾸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분단의 원흉이 아닙니다. 분단의 원흉이 아니죠. 이승만이가 정업에 가서 이런 정업 연설을 하기 훨씬 전에 벌써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단계가 다 단계적으로 수립이 돼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무상몰승 무산분배, 산업화를 다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것까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승만이가 정업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되는 이 얘기입니다만 비판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비판다운 비판을 해야지. 이건 얼토당토하는 사실과 어긋나는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 군정은 이승만과 김구 때문에 소련과의 정책 협조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여 이 두 명을 퇴출시키고 김구식 여운형과 같은 중도적 인물을 키우려고 했다. 미 군정은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후 좌익 탄압을 시작하며 조선 공산당 본부를 수색하고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정관시키고 극우 신문인 대동신문을 정관시켰다. 미 군정은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과도 입법위원을 구성하기로 하고 1946년 12월 12일에 과도 입법의원이 개원했지만 민선의원 선거 결과 우익이 압승했다. 당황한 존하진은 재선거를 지시하는가 하면 관선 의원 대부분을 좌우합작위원회 인물과 용공 인사들로 선발했다. 그러니까 이때 하지도 보면은 말이죠. 이때 미군정 통치자였던 하지가 하지도 상당히 순진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공산당 인물들도 많이 이렇게 발탁을 한 공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군정에 이렇게 등용을 했다. 하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지도 상당히 순진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바로 끝났을 그 무렵까지만 해도 미국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반공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이 반공주의적인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과도 많이 내통을 합니다. 미국이. 미국이 그렇게 참 자꾸 내가 미국에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참 좋지 않습니다만은 소심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어리석은 면도 있었어요. 미국이. 여기에 보면 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박헌영이가
박헌영이 남노당이라는 그걸 창당했잖아요. 남노당이라는 건 줄임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또 누가 그래? 뭐 이승열이가 노동을 한대? 이렇게 또 어깃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어깃장을 놓는 얘기인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승열이가 노동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박헌영이가 남조선 노동당이란 당 이름을 붙였다니까. 남조선 노동당. 그걸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 뭐 정치를 한다 해가지고 당 이름도 이렇게 뭐 노동당이니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을 이제 창당했는데 남노당을 창당해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당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당을 운영하는 당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한 집안 살림살이도 살림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 한 집안도 살림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개 한 나라의 이 정치적인 당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오. 얼마나 당비가 많이 당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당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박헌영의 돈에 쪼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노당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데 얼마의 액수를 찍어냈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박헌영이 찍었다래요. 위조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유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3천억의 그런 거액을 돈을 찍어가지고 통용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경제를 진짜 교란을 시키는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박헌영이가 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박헌영이 체포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박헌영의 관 속에 누워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차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북으로 월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38선이라는 게 지금의 휴전선과 같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넘나들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 38선이라는 게 참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박헌영이가 북으로 월북하게 된 것이죠. 박헌영이 북으로 월북하게 된 게 원인이 바로 이 위조 지폐 건 때문에 북으로 월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 정부의 부수상까지 지냈다가 6.25가 끝나고서 이제 김일성이한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분을 경과했는데 오늘이 일요일 날인데 벌써 오후 5시 8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로선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 주일에 가서야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가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부분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부분부터 또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